원래 이제 이낙연 신당, 이제 비명계 의원 신당 이름이 개미당이었죠. 진짜 개미들 같아요. 아시아투데이 일면 보도는요, 이낙연과 비명계의 내분, 결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비명계 김종민 의원만 손을 잡아서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의 통합신당을 창당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제 민주당계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탈당해서 나온 첫 번째 통합 깃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웬걸 처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이 불협화음을 내다가 끝내는 불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불참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참석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창당대회를 열고 있는 그 도중에 입장문을 내서 우린 저들과 같이 못한다라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불참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협의를 해서 합의를 통해서 우리 먼저 할게, 너희는 뭐 나중에 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내분이 일어나고 결별이 일어나면서 둘만 먼저 해버린 꼴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둘이 왜 함께 할 수 없었느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낙연을 당대표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 공천권을 갖고 있죠. 그럼 공천권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재명이 발표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한다는 이 발표와 함께 이러한 군소 정당들도 3%가 넘으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출할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고 1번, 2번, 3번, 4번을 누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원욱, 조응천 의원 입장에서는 저 이낙연 대표가 과연 우리에게 공천권을 부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참 이게 결국에 이 제3지대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의미가 없냐. 다 이게 공천권, 권력 뭐 이런 걸로 이제 다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사실 이들만의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이낙연 대표한테 이거 만약에 당대표 맡겼다가는 우리는 공천권에서 뒤로 밀리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둘은 빠진 거고 한 명만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낙연 대표랑 김종민 의원 이제 따로 떨어서 먼저 창당했는데, 중요한 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여태까지 선을 긋더니 이제서야 갑자기 새로운 미래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신당은 뭐라 그랬죠? 그 윤핵관과 같다. 왜 자꾸 내 얘기만 하냐, 내 얘기를 뭐 스토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낙연 신당을 맹비난을 하더니 갑자기 어저께는 또 이낙연 신당과 힘을 합치겠다. 그럼 과연 왜 그럴까? 지난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7%,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4%.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낙연 신당 지지율 3%, 이준석 지지율 3%. 지난주까지는 이준석이요, 내가 지지율 높으니까 내가 당대표지,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입장이었다면 지금은요, 동률이 됐어요. 급해졌습니다. 혼자서 이끌 힘이 안 돼요. 여론조사에서 3%라는 거는 실제 표결로 가면은 1%도 나오기 힘듭니다. 이준석은 머리가 비상하면서도 지금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대로 가서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랑 갈라져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봤자 3% 못 넘어서 결국에는 비례대표 의원 배출 못하겠다. 그럼 대참사니까 어저께 돼서야 다시 한번 이낙연 대표님 힘을 합칩시다. 참으로 이 제3지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원래 이제 이낙연 신당, 이제 비명계 의원 신당 이름이 개미당이었죠. 진짜 개미들 같아요. 제가 뭐 개미 비하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진짜 무슨 개미들이 본인들끼리는 무슨 아주 대단한 거를 막 하고 있지만, 저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고 여러 마리가 모여 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개미들의 움직임입니다. 본인들끼리 한때 갈라졌다가 뭉쳤다가 언제는 또 저격했다가 이제는 또 함께했다가 처음에는 빅텐트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중텐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에서 중으로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냐? 소텐트냐? 그럼 본인들끼리 이 중텐트를 결성을 한다면 그럼 지역구는 어떻게 배분하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배분하고 1번은 양양자, 그러면 뭐 2번은 이낙연 신당이 제시하고 3번은 그럼 비명계 의원이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셈법이 아주 골치 아프고 이러한 근본적인 최악의 원인은 바로 이재명한테 있죠. 왜 이 선거제도를 2달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뭐 골치 아프지만 이 3지대 정당들만큼은 이건 진짜 미칠 노릇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수준 낮은 정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제는 제발 좀 실력 있고 좀 정상적인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22대 총선을 한번 이끌어 가보자. 제발 그 윤미향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배출되지 않도록 최강욱 같은 막 이런 사람이 배출되지 않도록 정치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저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배현진 의원은 절대로 용납 못하는 징후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 좀 재미난, 좀 뜬금없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한남동에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새벽 시간에 새벽 2시 반부터 4시 20분까지 새벽 시간 2시간 동안 갑자기 택시가 20대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뜬금없죠. 대통령 관저 이제 경호팀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20대가 막 달려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경찰과 경호팀에서 왜 갑자기 들어오냐 했더니 그 택시기사들이 하는 말이 어떤 승객이 호출해서 태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 택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허위 호출을 받은 택시라고 밝혀졌고 그 택시가 무려 20대입니다.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 택시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곳 대통령실까지 택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택시 업무방해 혐의를 지금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대테러 행위입니다. 그 택시 안에 뭘 설치할지 어떻게 합니까? 택시 차 밑에다가 폭탄을 설치하면요, 그게 테러 차량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를 떠난 정치인 테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은 얼마나 급속도로 가속화됐습니까? 사회 기강이 말도 아니고 사회가 흉폭하고 흉측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약 범죄 5년 동안 불과 5배밖에 안 늘었어요 라는 정치인이 있질 않나. MZ 조폭들이 각종 도박장 코인을 통해서 수백억을 벌면서 그걸로 외제차를 몰다가 정말 죄 없는 여성을 치어서 사망케 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해야 할 건데요.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 사설 칼럼, 반가운 분입니다. 고성국 칼럼을 통해서 이 징후의 정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이어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터졌다.
한국 정치는 말 그대로 증오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전락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을 말살하기 위한 극한 무한 투쟁에 지금 작금의 극단적 정치 양상은 국가적 재앙이고 국민적 재난이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피습당했다고 그건 뭐 기분 좋은 겁니까? 이낙연 배현진 의원 피습만 안타까운 겁니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이 피습당해서 사망케 되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현실,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근원적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된다. 한국 정치는 언제부터 증오의 정치판으로 전락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사건이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증오의 정치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남겨주시죠. 저와 고성국 주필님께서는 생각이 일치합니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은 한국 정치가 저주의 구판으로 들어간 결정적 계기였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에 모든 걸 걸었고 성공했다. 성공의 열매는 달았다. 정권을 손쉽게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된 보수 진영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마녀 사냥에 나서도 누구도 시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요.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10%예요. 10%. 불과 5년 전, 6년 전에 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10%도 안 됐다고요. 어떻게 이 문재인은요. 그 유리한 탄핵 정국을 맞아서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가졌는데 5년 만에 어떻게 정권을 빼앗겼을까? 그것도 참 능력이라면 능력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적폐청산을 제1호 국정과제로 내세워서 보수 세력을 사냥했다.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서 50년 집권을 하겠다고 100년 집권 얘기도 나왔죠. 호언장담하기까지 이르렀다. 전직 대통령 2명, 전 정권에서 국정원장 지낸 4명, 수많은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을 감옥에 넣었고 보수 성향 국민 2만 명의 금융계좌를 광화문 집회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뒷조사를 했었죠. 대다수가 3만원, 5만원의 소액 후원자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탄압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서 우파 인사들을 사냥했는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대표하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은 이른바 586, 97세대라 불리는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상대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체제 부정 세력인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적당한 긴장 관계,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루어 나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저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뒤흔들기 위한 세력입니까? 민주주의는 열려 있어야 하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반체제 세력에게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도둑, 강도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듯 지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일반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갑자기 나도 시민이야, 나도 지켜줘 라고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경찰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붙잡아야 될, 체포해야 될 대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 지금 현재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야당이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뒤흔들려는 세력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강도, 범죄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의 특권, 이러한 주권을 똑같이 인정해주고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최소한의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저들이 먼저 선을 넘었다.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본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돌로 머리를 내리찢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죠. 중학생이.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저 중학생에게 있어서는 배현진 의원은 절대로 용납 못하는 징후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혐오의 정치, 징후의 정치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저 민주당에게 총선을 양보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총선 과반 이상, 아니요, 180석 이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극단의 혐오의 정치를 주장해온 그런 정치인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판에서 짜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개딸 민주당 다 쳐내고 이제는 대화가 되는, 소통이 되는, 적어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뭐 여성 정책, 페미니즘 정책이라고 하면은 여기 대해서 친페미가 있고 안티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론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야당과 여당이 협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공약은 없고 정책은 없고 대한민국 내려와라, 대통령을 고발하는 이런 정당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대통령실 관저에 택시 20대가 진입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게 지금 2024년에 벌어져야 될 일인가? 뉴스로 봐야 될 일인가? 싶으면서도 2달 동안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피습 사건이요, 한 번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저들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괴물을 잡겠다고 우리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아 반성을 하고, 저 민주당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맹비난을 하고 맹비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틀을 존중하고 체제를 존중하면서 그 틀 내에서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심판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그 말은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은 이번 총선을 진다에 배팅을 한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월 5일이 돼서야 통합형 비례당 준비를 하겠다,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벌어진 그 또 한 번의 촌극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준연동형 이거 헷갈려요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정치인 분들, 평론가 분들한테 준연동형 비례제가 이거 잘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나도 정확히 몰라. 저도 잘 몰라요. 심지어 민주당도 잘 모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몰라요. 아마 이재명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 모를 겁니다. 그럼 너무 디테일하게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쉽게 설명을 하면은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보고 군소 정당들은 이득을 보는 제도예요.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게 도입된 취지는
정의당을 민주당이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한테 비례대표 자리를 줄 테니까 대신 공수처법 좀 힘 좀 보태줘. 이러면서 딜을 친 게 이 사단까지 난 건데, 그러면은 정의당에게 잘 생각을 했어야죠. 이게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는 이 약속을 하고선 이런 일을 추진한 건데, 약속이라는 건요, 어기라고 있는 거죠. 사실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못 바꿀, 정말로 100% 지켜야 되는 건 약속이라고 안 하죠. 마음 바뀌면 어길 수 있는 게 약속인 겁니다. 등 돌리면 마음 바뀌는 게 이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고,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아 공수처법만 통과시켜줘. 우리가 그러면 이 준연동형으로 너희 비례대표 몰아줄게. 그래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는 안 만들려고 했는데 저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드니까 우리도 안 만들 수가 없었다. 아니, 애초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너희 준연동형 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어서 대응할 거야 라고 이미 말했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결국 그걸 추진을 했고, 반대로 본인들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정의당에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합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3%가 나왔었죠.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그것 때문에 선거 진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본인들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총선도 이겼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정의당을 내치면서 총선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그 때문에 진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민주당이 지면 바보인 선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문재인 지지율도 45% 나왔었고, 민주당 180석, 지방선거, 모든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다 민주당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47%, 46%로 참패를 합니까? 정의당에서 심상정 후보가 도저히 여기다가 합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단일화. 배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준연동형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 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려다가 준연동형으로 다시 결론을 내렸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재명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칼 들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는데 우리가 맨주먹으로 어떻게 상대하냐?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권한이 있다고? 맨주먹? 그러니까 이거죠. 준연동형을 하는데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은 저들이 이득을 본다. 그럼 병립형하면 되잖아요. 병립형하면 민주당, 이재명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병립형이 좋습니다. 반대로 제3당, 군소정당들은 병립형으로 가면 다 죽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돌이켜보면은 준연동형으로 갔다는 거는 민주당한테는 조금 손해지만 제3정당들이 이득을 본다는 거죠. 이재명은 민주당이 손해를 보고 군소정당들이 이득을 보는 제도를 택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민주당한테는 손해가 가고 다른 정당들이 이득을 보는 제도를 택했다. 그건 바로 본인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다음 대권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한테 피해가 갈지언정. 그러니까 제가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민주당에서 당장 내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들이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속한 집단은 피해를 받을지언정. 선거제를 바꾸려면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전망이고 위성정당도 반복된다는 거죠.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힘 탓을 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반대해서 실패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국민의힘 탓이래요. 본인들이 지금 자초한 일인데 애초에 준 연동형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런 거다. 준 연동형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과거 회기가 아닌 준 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DJ 발언을 인용하면서 또 뭐 말을 했는데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 김대중 대통령, 물론 이런 친북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맹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비교만 해보면 최소한의 이런 소통이 되는 정치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를 또 본인들 유리할 때는 DJ, 노무현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가져와 가지고선 이걸 활용을 하고 있네요. 특히 위성정당의 정당성을 정권 심판론에서 찾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또 새로운 표현이 바로 민주개혁 세력입니다. 이놈의 민주당, 뭐 이렇게 맨날 모든 말마다 개혁.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그 비명계 개혁미래당, 그리고 이재명은요, 민주개혁 선거대연합. 왜 이들이 계속 개혁을 말하는 걸까? 이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의미는 뭘까? 바로 이재명이 말하는 개혁이라 함은 우리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내치는 게 저들이 말하는 개혁이겠죠.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그럼에도 위성정당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재명이 왜 준연동형을 택했느냐 손해를 보면서도 앞으로 이재명은요,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당대표 국회의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당장 감옥에 갈 운명이에요. 구속될 위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등을 떠난 정의당, 녹색당, 열린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본인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거고, 저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준연동형. 그래서 지지율이 3%만 넘으면 한두 석, 두세 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다시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이재명은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169석의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고작 저 군소정당의 눈치를 보면서 또다시 말을 바꾼 거죠. 원래는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사실상에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야 민주당이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상황이 본인이 생각하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질 것 같으니까 준연동형으로 가겠다. 그 말은 바로 나 나중에 혹시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청구가 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나로 인해서 혜택 봐서 당선된 야당 국회의원들아, 나 반대해줘. 이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 그 말은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은 이번 총선을 진다에 배팅을 한 거예요. 이길 것 같으면 준연동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병립형으로 가면 돼요. 이길 것 같으면. 왜냐?
병리평으로 가가지고선 180석을 얻을 수 있다면 제3당이 뭡니까? 필요도 없죠. 그냥 민주당 내에서만 확실하게 입단속만 시켜도 체포동의안 올라와도 그거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150석을 넘지 못하면 그럼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결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정당들한테 빚을 지게끔, 나한테 빚을 지게끔 하는 거였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건 이재명도 지금 여론조사 쭉 돌려보면서 판단을 한 거고, 이번 총선 우리 민주당이 과반 이상 얻기 힘듭니다. 이번 총선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요 라는 판단이 들고 보고서를 받아들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이번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논란 중에 하나였던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공격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뼈아픈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불출마에 대해서 한동훈 이제 위원장한테 여쭤본 건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답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말쯤에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취지를 설명했고 잘 들었다. 저는 출마해서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본인 생각이 강했고, 그리고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뜻을 이해해서 존중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능에서 불출마한 게 아니다 라고도 함께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뜻을 이해해 존중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김경률 비대위원은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라고 한다고 그걸 똑같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써 이번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논란 중에 하나였던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공격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뭐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김경률의 생각에 따라서 말을 한 거였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를 그냥 말을 안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했다는 거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한동훈 위원장이 시켜가지고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자리를 유지하고 불출마한다는 건요, 이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특히 오히려 총선 출마보다 총선 불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비대위원직을 포기하고 총선 나가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직을 유지하고 총선을 불출마하는 건데, 일단 지금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천 논란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파 진영 내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았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을 계속해서 고집을 했더라면 그러면은 정청래한테 어김없이 졌을 겁니다. 왜냐? 지금 정청래의 마포일 지역구는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50%를 지지해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50%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파의 지지층을 35%를 확고히 한 다음에 중도 표심을 가져와야 이기는 싸움인데, 애초에 우파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금 비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총선에서도 10% 이상의 차이가 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은 주말 동안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내가 이제는 총선에 대한 욕심을,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회계사로서 그 목소리를 더 날카롭게 내는 게 맞냐. 그리고 내린 결론, 총선 불출마 대신 이제는 민주당에 대해서 회계사 출신으로서 아주 집중적으로
민주당 때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는 참 모두가 이제는 다 만족하고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은요, 노무현 재단 건축비 그리고 정의연 윤미향의 정의연 보조금 집행 문제를 꺼내들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회계 전문가가 없어요. 회계사 출신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민주당의 회계 부정 비리를 적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엉뚱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 없는 곳에다 에너지를 너무 집중을 한 거였고,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모셔온 이유와 달리 다른 곳에 이제 그 에너지를 쓴 건데, 이제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회계사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이런 회계 비리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정말로 갈등은 봉합이 됐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새살이 돋아나는 이러한 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대위 회의에서도 노무현 재단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고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거액의 자체 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한 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은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2010년식 소나타를 1억 원에 산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건 진짜 민주당의 이런 뼈아픈 곳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하던 분입니까? 참여연대잖아요. 참여연대 출신. 참여연대라는 곳이 뭐예요? 겉으로는 민주, 평등을 외치는 이런 진보, 좌파 뭐 이런 단체지만 사실상 대기업을 탈탈탈 털어먹으면서 후원금 받고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이런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과거부터. 그러면 그 전문성을 살리면 되는 거죠. 그걸 살리라고 데려온 거죠. 또한 정의연이 지금 이번에 해명한 거에 대해서 정의연이 뭐라 해명했냐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분들은 항상 죄를 지어도 상대방을 타박하고 윽박지른다. 마치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 저지르고 검찰 가서 윽박지른 것. 조국, 김의겸 이 콤비가 출판 기념회 하면서 돈을 막 쭉쭉 빨아당기는 것. 그런 것처럼 이들은 항상 끝까지 뻔뻔하다. 이런 세금 도둑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대한 부정비리 저격수 역할을 지금 이제서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직 수행은 끝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요, 애초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포을이라는 곳은 애초에 죽으러 가는 지역구예요. 정청래에 원래 이길 수 없는 지역구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지에 도전한 그 마음을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우파 시민분들께서는요, 우리가 인심이 좋잖아요. 그래도 끝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자, 이런 분노의 마음이 들끓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불출마를 한 이상 이젠 우리 국민들이 눈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는 직진만 해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전처럼 이런 또 다른 설화가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보다 이제는 직진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선거 끝나고 그때는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못했고 우리가 한번 그때서야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급한 만큼 이제는 한 팀의 모습으로서 이번 총선을 치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이준석은 맨날 국민의힘은 호남을 챙겨야 된다. 지금 선거는 대구에 가서 선거를 하고 있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그러면 이제 공석이 된 마포 을 지역 어느 분을 추천하십니까? 채팅창에 한 번씩 남겨주시죠. 일단 지금 당협위원장은 김선동 당협위원장이 일단은 뭐 후보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정청래 의원을 이길 수 있을까? 경쟁력이 있나? 이미 3번을 졌기 때문에, 2-3번을 졌기 때문에 과연 경쟁력이 또 있을까? 오히려 정청래 4선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이 마포 을 지역을 김경률 비대위원보다 더 강력하고 더 인기 많은, 더 적합한 인재를 이곳에 공천해서,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서 와, 이 김경률 피했더니 더 큰 사람이 왔네, 차라리 김경률이 낫네 라는 생각이 들 사람을 저는 이 마포을에다 공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윤희숙, 민경우, 하태경. 전 차라리 그 하태경 의원 지금 엉뚱한 지역에 가가지고선 지금 뭐 국민의힘에 지금 이미 뭐 이영 장관 출마 선언한 그런 자리에 지금 이해운 의원 뭐 거기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차라리 마포을에 나가라, 정청래랑 한번 시원하게 붙어라, 운동권 대전 한번 보여줘라,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경우 대표님은 좋은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경우 대표님께서는 아마 지금 이런 정치권에 아마 이번 총선에 뛰어들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책임지고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그 총선에 나간다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는 이게 또 가능성의 여부는 좀 전 낮을 거라고 봅니다. 도희님은 하태경, 유승민은 호남으로 나가라. 이게 사실 또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호남을 중시하는 분들이 호남을 나가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준석이요. 이준석은 맨날 국민의힘은 호남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호남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선거는 대구에 가서 선거를 하고 있죠. 이런 거 말고 평소에 이제 험지 얘기를 하고 희생 얘기를 하고 도전 정신을 얘기했던 그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오히려 험지로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좀 보고 싶습니다. 국힘에 인재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지금 이제 강남에 도전한 모 장관과 모 비서관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러한 이제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경률 사천 논란이 커진 것도 뭐냐면, 이게 결국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 건데, 힘이 있고 민지도 있는 분들은 양지로 가려고 하고 오히려 험지에 지금 이제 후보가 없는 상황을 걱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마포을에 좀 인지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청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러면서도 우파에서 인정받고, 그러면서도 중도층에게도 표심이 있는, 확장성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우리 미호님께서는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나갔다가는 아마 정청래 4선 될 것 같아가지고 저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이제 인물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예. 결국 지금 2달 앞두고선 자리가 비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포갑에 신지호 의원, 조정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경쟁을 붙었는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조정훈, 신지호 둘 중에 한 명이 마포을로 나와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만약에요, 뭐 둘 중에 한 분이 마포갑에서 마포을로 나온다면 두 분 모두 경쟁력 있는 인물이고 전 충분히 정청래 의원과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4년을 날리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아까운 인재를 또 잃게 되는 거고, 막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이런 후보분들도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지역구를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